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도시설계학회에서 컴팩트 시티 연구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윤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뭐 코로나 이후 그리고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적으로도 뭐 도시 건축 정책이나 혹은 설계 방향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외 컴팩트 시티 정책 및 설계 사례의 성과와 그리고 한계 그리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공론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충북대학교 권규상 교수님께서 정책 그리고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심지수 부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심지수 박사님께서 수도권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 개발 방안과 디자인 그리고 뭐 도시 건축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발표는 50분 이렇게 각각 25분 총 50분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컴팩트 시티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도시 설계를 도시 설계 관점에서 컴팩트 시티에서 말씀해 주실 김충호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김충호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도시 경제 관점에서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국토연구원의 홍삼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과 관련해서 또 컴팩트 시티는 가장 연관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카이스트의 한동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권규상 교수님의 컴팩트 시티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권기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컴팩시티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밑에 부제 달려 있는 것처럼 사실 일본에서 어떤 컴팩시티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발표는 사실 제가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 수행했던 과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뭐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완결된 뭐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같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밝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에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국내에서 컴팩트 시티 논의는 대략 2000년대 초반쯤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쯤에 미국에서는 뭐 컴팩시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도시가 확장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니까 그에 따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스마트 성장이냐 뉴어바니즘 같은 도시 성장 원칙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내용들이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나 혹은 설계 쪽에 도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점점점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략 2010년 정도까지는 그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또 컴팩시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컴팩시티가 활발하게 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한 2017년, 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는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일본을 자꾸 사례로 사람들이 컴팩시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일본을 이렇게 사례로 들기 시작했지? 자, 그건 일본이 처한 상황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이게 잘? 되네요. 자, 그 일본에서 컴팩시티를 추진하게 된 건 여러분들 뭐 지금 유튜브로 다
보고 계시죠? 네,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서 컴팩시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처음에는 증가하면서 시가지가 계속 확장이 되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인구가 빠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유지 보수할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빠지면 그냥 거기만 서비스를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상태로 계속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인프라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 그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결국 공간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시가 지불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인구가 점점 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생활 서비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서는 컴백시티라는 수단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이미 압축적인 개발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정촌 마스터 플랜 내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 왔었고 그 이후에 계획이나 혹은 사업들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죠. 특히나 이제 그게 2014년에 들어오면 도시재생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입지적정화 계획이라는 좀 더 컴팩시티를 추구하는 계획, 특히나 체계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계획으로서 컴팩시티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일본에서 컴팩시티, 특히나 입지적정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정촌은 대략 626개, 전체 시정촌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미 이런 입지적정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입지적정화 계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흩어져 있는 기능이나 인구를 철도망,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시정촌에서도 대부분 다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간 철도가 존재하는데 그 철도망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과 혹은 거주들을 좀 모아보자. 그렇게 모으기 위한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더 몰려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구역만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책들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 유도구역에는 그 유도구역에 기능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이나 예산적인 지원 조치들을 시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또 거주 유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또 예산 조치랑 금융 조치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패키지형 정책이라고 많이 추구를 했었죠. 그것처럼 입지 적정화 계획을 세우고 거기 구역이 만들어지면 그 구역에서 다른 부처의 여러 사업들을 함께 패키지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도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얻었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사례는 바로 아마 도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인구가 대략 42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 41.8만 명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야마 현이나 시나 지금도 인구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뭐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구가 거의 줄지를 않았어요. 도야마 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도 대략 한 100만 명 정도였고 2019년에도 대략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효과인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 도야마에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 때문에 컴팩시티 정책을 우선적으로 특히나 당시의 시장이었던 모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저 정책을 추진을 해왔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건데 사실 도야마에서 적극적으로 이 컴팩시티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시정촌 합병 때문에 도야마의 시가지가 굉장히 갑자기 확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시정촌에서도 기반 시설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기반 시설을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든 간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맞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당시에는 입지적정화 계획이 법적으로는 지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 시장이 컴팩트가 결국엔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컴팩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때 정책을 펼 때 그럼 뭘 했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점들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만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걸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면 결국 또 대중교통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송 분담률을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주 유도 구역에 사람들이 입지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지원책들도 지속적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야마시에서는 이후에 이제 입지 적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람들과 기능들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때 나왔던 얘기가 당고엔 쿠시 전략이다. 당고 우리 떡 같은 거 아시죠? 일본 떡. 이런 당고와 쿠시, 꼬치를 꿰는 전략이다라고 당고엔 쿠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도야마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수상 분담률도 조금 올라갔고 거주유도 구역의 사람도 조금 늘어났고 거점에도 약간의 활성화가 됐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문헌들에 찾아보시면 도야마가 가장 성공적인 컴팩시티 사례다라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실상은 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 결국엔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더 늘리고 싶은데 2019년에 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자동차 분담률이 대략 80%에 이릅니다. 거의 다 자동차를 탑니다. 도야마에서도. 여전히 대중교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다른 거점들은 그만큼 개발이 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외곽 개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촌 합병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정촌들이 계속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 요구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거기다 또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교율이 계속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도야마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한 수요의 집중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도야마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외곽의 쇼핑몰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분산되고 수요가 분산되면서 특정 거점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도야마와 함께 이제 컴팩시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꼽히는 게 아오모리인데 아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컴팩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뭐 어떻게 간에 입지 적정한 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 유도 구역 설정하고 생활 거점 구역 설정하고 거주 유도 구역 설정해서 거기에 기능과 거주를 유도하는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세웠죠. 특히나 어떻게 됐든 간에 철도역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오모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형버스 노선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중점적인 방향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지적정화 계획을 날개를 편 백조의 모양으로 세우고 이렇게 각각의 거점들별로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유도하자라는 식의 정책을 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점이 총 6개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상위 기능들, 그리고 고차의 기능들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대략적으로 4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정촌 합병 과정에서 주변 시정촌들이 계속 우리도 거점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새로운 거점을 만들다 보니 하나의 거점으로 기능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도심 기능들의 이제 분산이 지속적으로 되었고 거점 간의 차별화가 실패하면서 아오모리도 크게 성공적인 결과를 맞지는 못했다. 결국 시장도 그 이후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컴팩시티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컴팩시티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우리 도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컴팩트라는 수단을 사용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큰 틀로 나누면 결국에는 미국식의 컴팩시티를 가느냐 혹은 일본식의 컴팩시티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도심에서 계속 인구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고용이 확장되면서 주변으로 계속 그 인구와 고용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접 불경제 효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외곽으로 점점 도심 그 시가지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리프로깅 하지 않고 연접해서 고밀로 해서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파괴를 덜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을 적게 하자. 그러면서 탄소를 줄이자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식 컴팩시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시가지는 그대로 확장이 되었는데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근데 인구는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채로 빠져나가고 저기에 특정 지역에만 몰려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구멍이 송송 뚫린 채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전히 인프라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수요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컴팩시티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 상황에는 도대체 어떤 게 맞는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적 불경제 때문에 외부로 인구나 고용이 자꾸 밀려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접한 상황에서 불경제 효과는 최소화하고 직접 경제 효과를 너무 많이 잃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적게 하고 사람들이 좀 이동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컴팩시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결국엔 미국식의 컴팩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 도시에서 특히나 비수도권에서 저런 미국식 컴팩시티 정책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지방 도시에서는 거의 일본식의 컴팩시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더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략들을 각각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수도권 같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곳에서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식 컴팩시티 정책에서 필요로 했던 것, 결국 환경 파괴를 가급적인 줄이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직접 경제의 효과를 가급적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파괴를 가장 적게 하고 사람들의 이동 거리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을 주변 지역에 만들어주고 결국 그런 공간 구조, 즉 다극적인 다중심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미국식 컴팩시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적인 측면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컴팩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리고 컴팩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이동 거리는 늘릴 만큼 다 늘어난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직접 경제 효과를 최대한도로 살리려고 하는 게 지방 도시가 컴팩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도시 축소기와 도시 확장기의 컴팩시티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 그에 따른 전략들은 완전히 차별화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논의가 혼재되어서 나타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재되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향들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든 분리를 시켜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도시 축소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수요를 모아야 되겠지만 그걸 사람들의 이전이나 기능의 이전으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 그때 도시 축소기에서 기능들을 수요를 어떻게든 끌어다 모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발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쉽게 움직여 가면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쉽게 하면서 그런 수요들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전략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즉 우리가 도시 확장기에는 결국엔 공급이 중요할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컴팩트한 지역을 도시 외곽에 만들던 아니면 도심 내부에 만들든 간에 물리적으로 컴팩트하게 해서 가능한 사람들이 이동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 파괴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컴팩트, 즉 공급 주도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도시 축소기에는 물리적인 컴팩트를 위해서 외곽에다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거나 거점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수요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든 수요를 더 끌어모으기 위한 기능적인 컴팩트 형태로 나아가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집적 경제의 달성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도시 맥락에서 사용해 왔던 여러 가지 컴팩트 시티 정책들을 이런 도시 축소기에 있는 도시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 도시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달성을 하려면 아까 도야마 아오모리 사례에서 봤듯이 특정한 근린 단위에서만 컴팩트 정책을 사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간 구조상에서 이 근린에만 컴팩트를 적용했을 때 주변 지역도 계속 컴팩트를 따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 지역과 또 경쟁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컴팩트 정책을 추진하려는 도대체 공간적인 스케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린 단위에서 단순히 고밀 복합 개발을 그냥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 차원에서 어떤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고밀 복합 개발을 진행을 할 건지, 걔네들은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또 도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자체 수준을 넘어서 약간 지역적인 단위 혹은 초강학적인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서로 연계시켜 나갈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도 결국엔 이것들을 유도하는 정책은 실제로 성공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타겟을 어디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타겟별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거주 인구는 이주의사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약 정책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수요라면 축소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특정 거점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이동성을 향상시켜주는 혹은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정책들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신규 이주 인구다 혹은 이주이사가 있는 사람이면 그럼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만큼의 공급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딘 건지, 그리고 입지 가는 물량이 거기에 충분히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거주 유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했지만 잘 안 됐는데, 뭐 이건 일본 사례에 국한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 왜 잘 안 됐냐? 기본적으로 거주 유도 구역에서 물량이 계속 풀려야, 즉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량이 있어야만 신규 거주 인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물량이 거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기존에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물량을 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 못 들어가게 되고 주변으로 자꾸 맴돌게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거주 유도구역 아무리 설정해봤자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럼 그런 유도구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새롭게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안이라는 거고, 결국 우리는 뭐 계속 연구를 하는 학자고 결국 그런 안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을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보고 던져보고 이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나가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컴팩시 정책의 효과가 도시 규모별로 차등적인지, 예를 들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람들의 이동 선택,
수단 선택에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더 펴 나가야 되는지 등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컴팩시티 정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철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철도 굉장히 헤비한 교통수단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하나로 밀집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건 그만큼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철도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KTX역이나 일반 철도역 같은 경우는 결국 뜨내기 수요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내가 거점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런 철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동을 할까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인프라를 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신기술을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버스 도입할 때 가장 새로운 노선 만들 때 어려운 게 이겁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이게 63.3%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비용 자체가 저 인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도대체 없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도심 내에서만 계속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인프라를 깔기가 쉬운 간선도로망에다가 이것들을 깐다고 하면 충분히 비용을 절약하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셔클같이 이런 수용답형 버스를 이용하는 건 또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소외 지역에 저런 수요응답형 버스를 넣어야 된다, 혹은 수요응답형 택시를 넣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간선 형태로 혹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본다면 축소도시에서 컴팩트 정책을 펴나갈 때 단순히 개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다가 거점으로 개발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일 수 있는 통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자, 우리 컴팩트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컴팩시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고, 특히나 축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처럼 컴팩트 정책을 펼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접근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런 연구 질문들 오히려 더 많이 던져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개발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공유지가 필요하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기능들을 뭐 서로 섞어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계속 하려고, 기능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럼 저런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거주를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수단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행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컴팩트가 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우리는 더 많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기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의에서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심지수 박사님 준비하는 동안 오늘 뭐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뉴 얼바니즘 얘기가 나오면서 컴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시기가 좀 지나면서 좀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또 이제 관련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많은 뭐 미디어 아울렛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들이 "남의 나라 문제일 것 같다."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가까운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기후 위기나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공간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컨셉이나 이제 이런 디렉션과는 달리 이제 정책이나 또 이제 신 박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공간 전략 같은 것들은 지역의 특성이나 성장 패턴, 뭐 도시의 형태, 뭐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형으로 찍어내던 정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메일 알려주신 이메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심지수 박사님께서 조금 다른 공간 스케일에서 도시를 컴팩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건축적인 접근법인 역세권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파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에서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 심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도권 역세권 컴팩트시티의 개발 방안인데요. 저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가져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수도권의 컴팩트시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필요성이랑 그 고밀 개발을 한다면 얼마나 고밀을 할 것인가, 이거가 하나이고, 두 번째 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수도권 역세권 컴팩트 시티는 어떤 입지 여건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수도권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개발할 때 각 도시마다 차별화를 할 예정인데 그거는 어떤 유형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생각나시는 것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에 살면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내게 된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2,000여 개의 역을 통과하는 남자, 그리고 1년에 약 27일을 출퇴근 시간에 쓰는 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최근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어떻게 청춘이 맨날 집에 가기 바쁘냐. 경기도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인용한 한 트위터의 문구가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면 인생 20%를 지하철에서 보내게 된다. 이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 때 2018년에는 77분이 걸렸는데 21년에는 84분이 걸리고 있고요. 인천에서 서울로 갈 때는 84분이었던 거리가 90분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77분, 84분도 충분히 긴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공공주택 이런 신도시가 개발이 된 이후에 교통시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미 교통분담금을 부담한 사람들도 교통지옥을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높은 집값과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정되고 품질 높은 정주 환경을 찾아서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마저도 층간 소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과밀학급 등 이런 신도시에서 과밀학급이 이렇게 발생하는 등 많은 이렇게 문제점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 신도시는 어떻게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밀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그 주요 역을 점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주요 역을 중심으로
정주 인구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 지구 내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고양 일산도 마찬가지로 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용 인구입니다. 주요 역을 중심으로 그럼 일자리는 얼마나 몇 개나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은 물론 역 중심으로도 있기도 하지만 이 신도시 내에는 그렇다 할 일자리가 많지는 않고, 왼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그 서울시에 있는 역 중심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보시면 이 왼쪽의 지도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 주요 신도시로부터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하는 시간을 한 40분에서 한 20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 광역 급행철도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넓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를 우산을 접은 것처럼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도입이 시간과 거리의 공간 구조를 압축할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팩트 시티는 개념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 걸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이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좋은 말들도 있지만, 이 도시가 무분별하게 교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환경 문제를 대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한다. 그리고 토지의 복합 이용 확대와 사회적 활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기능이 증진된다. 뭐 이런 점들이 있고요. 이런 컴팩트 시티가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밀 압축 개발을 한다는 점, 두 번째는 교통 체계로 광역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자족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 바로는 컴팩트 시티가 가져야 되는 핵심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밀도랑 근접성인데요. 이 밀도를 OECD 자료를 참고해서 재구성을 한 걸 보시면은, 이 같은 면적의 건물 이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토지의 양이 높이가 2배, 4배 이렇게 증가할수록 면적 또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구축인데요. 이거는 근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15분 도시를 볼 때 이 얼마나 내 주변의 시설들이 근접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높아진 밀도를 가지고 이걸 근접 배치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기능과 굉장히 단시간에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를 4가지 정도로 보면은, 하나는 고밀 계획입니다. 같은 면적의 시설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적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다 보면 확보된 공간 안에다가 이런 녹지 같은 거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높은 밀도의 건물들을 압축적으로 배치를 한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닿을 수 있다. 이래서 복합 계획과 교통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역세권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를 아시는 분들은 잠깐 뭐 서현역이나 정자역이나 이런 점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게 역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좀 낮은 밀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주변에 이제 그 대규모 대형 단지의 공공주택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획 밀도를 보시면 역을 중심으로 저밀 계획이 돼 있고, 그 외부로 확산될수록 중고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로망이나 공원 녹지를 보면은 또 굉장히 대규모 블럭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네트워크도 지상이나 하부 이렇게 단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역세권 컴팩트 시티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보면은, 계획 밀도가
기존 신도시와는 반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밀 이용을 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도로망 같은 것도 굉장히 잘게 소규모 블럭으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밀도 상향이 필요하다, 용도 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의 확산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300m 그리고 600m로 초역세권과 역세권 이렇게 단계별 구분을 지어놓고 이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높으니 그걸 충분히 이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밀도를 높여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밀도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주택 수가 좀 더 많이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드렸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그러면은 어디다 지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를 역세권 컴팩트 시티라고 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그 중심점이 역이어야 하는가 환승센터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과 환승센터를 보시면은 환승센터는 그 지침에 따라서 최대 450m나 300m 이렇게 이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역과 환승센터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역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야 할까?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정 여건을 봤을 때는 공공주택 지구가 이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포함해야지만 그 컴팩트 시티를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세권의 일부만 포함했을 때도 지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초역세권의 일부를 포함해야 컴팩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지구와 그 역의 입지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지구들은 컴팩트 시티와 전혀 상관없이 맨 왼쪽에 보시면은 역이랑 초역세권과 역세권과 아예 분리돼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초역세권과 역세권의 일부를 걸치는 남양주 다산진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 역을 포함하고 있는 남양주 별내라던가 양주 신도시 그리고 기흥 구갈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그 구성을 할 때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가인데요. 역세권 컴팩트 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역세권이라는 점과 그리고 컴팩트 시티라는 두 가지 언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컴팩트 시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지금 유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역세권 개발의 유형인데요. 역세권 개발의 유형은 도심형과 지역 거점형, 마을 중심형 이렇게 종착지형이 있습니다. 이전에 권규상 교수님께서도 발제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KTX역과 지하철역 그리고 뭐 도시철도역이 가지고 있는 위계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철도역의 형태도 모두 다르고요. 그 주변의 토지 이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 어떤 개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 신도시 입지와 이런 걸 봤을 때 이 서울과의 영향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지도는 그 2019년에 통행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요. 전체 목적의 통행을 시각화해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지금 보시면은 경기 북부 영향권은 파주, 운정, 고양 일산, 고양 창릉이 해당이 되고, 경기 서부 영향권을 뭐 부천 중동, 부천 대양, 뭐 대장 그리고 인천 계양,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거는 출퇴근 목적의 통행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사는 서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그 외곽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이나 여가 목적의 통행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요건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그 여전히 서울시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이고, 그 외에 뭐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은 이제 그 군집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이 서울과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 역세권 컴팩트 시티의 유형을 분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유형화를 잠깐 생각을 했을 때 서울시 영향권 내에 입지를 한다면은 자족 기능보다는 주거 기능이 좀 더 중점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 영향권 외에 입지를 한다면은 자족 기능이 조금 더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주거 중심형과 자족 지원형까지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역세권의 유형과 이 공공주택 지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역세권 컴팩트시티의 유형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컴팩트시티의 유형화를 한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의 복합도와 그 고밀의 정도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컴팩트시티의 유형에 따라서 중점 기능을 설정하고 이 중점 기능을 공급하기 위한 밀도나 용도 혼합 같은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후 토론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토론을 위해서 그 자리를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오늘 보면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그 3기 신도시에 아마 입체 도시공간 공모 계획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입체 공간들을 만드는 공모를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전에 1, 2기에서 봤던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것을 좀 잘 유형화해서 오늘 또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주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토론자가 자리에 앉게 되면 저희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제가 저 자리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지정 토론은 지금 오늘 그 토론으로 와주신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님 그리고 한동훈 교수님, 홍사원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 다시 드리고 답변 받는 것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정 토론은 하긴 하지만 저희 좀 또 편안하게 또 관련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컴퓨터가 저기 있어가지고 컴퓨터 들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김충호 교수님 오늘 발표 네, 들은 내용으로 혹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네,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입니다. 우선 흥미로운 발표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오늘 권규상 교수님하고 심지수 박사님 발표 내용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되고 이런 뭐랄까요,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의미 있는 토론이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고민도 더 많아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토론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요. 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제 권규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컴팩트 시티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처한 현황을 진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쪽에서는 도시 성장기에 아직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급격한 쇠퇴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특이한 지금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수 박사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컴팩트 시티를 정책 넘어서 사업 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상당히 뭐 용적률이나 인구나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저도 고민에 빠지게 했는데요. 제가 발제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가 떠올랐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3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을 때 교수님과 함께 중국에서 국제 스튜디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 사천 성도 지역 근처에서 국제 스튜디오를 한 달 이상 했는데요. 핵심 주제는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신사회주의 농촌 건설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도시화율이 50%가 막 넘네 안 넘네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촌에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니까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인근에 사시던, 농지 근처에 사시던 그 농민들을 강제 이주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읍내나 이제 면 사무소 근처로 이제 강제 집을 지어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땅이 다 이제 마을 소유거든요. 그리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수천 년간 이제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진 정주 환경을 급격히 바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스튜디오를 했었습니다. 그 생각도 많이 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7년에 제가 아우리에서 이제 세종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짤 때, 아우리가 그러니까 그 세종시 같은 경우 상당히 신기한 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건설 지역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연기군 농촌 지역이 인접해 있는데요. 그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짜면서 그 농촌 지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보면, 면사무소 근처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어드리겠다, 이주하시겠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지금 집이 무너져 내려도 여기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그 대지나 토지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제자가 이번에 강남에 있는 모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강남에 근처 그 회사 근처에 집들을 알아보는데 집이 너무 비싸서 자기 집에서 다니려고 하면 편도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3시간 정도를 교통에 허비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주수 박사님 보여주신 진짜 그런 게 진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과연 그럼 계획가로서, 설계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제가 좀 정리 또는 제가 드는 생각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저는 결국 인구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제로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팩트 시티를 도시와 농촌이 같은 강도로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 다시 인구가 더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효과도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고, 농촌 지역,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컴팩트 시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일본 정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회의나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밀 압축 개발을 이제 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시 역세권 주변에 이제 밀도를 올려주는, 저도 GTX 관련된 이제 스튜디오를 학생들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뭐 500% 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제 용적률을 주고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산술식을 만드는데, 과연 500% 이상 되는 그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상업지가 아니라 주거지,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거시설인지 저희가 좀 냉정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층의 아파트를 가능하게 해서 주거를 제공할 때 과연 거기에 누가 살 것인가. 저는 초등학생 2명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에서 딸을 키울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대복리시설도 다르고요. 아파트가 제공하는 그 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밀도를 올려줬을 때 누가 살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제자가 고민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1인 가구들, 그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임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도시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가도 상승하게 될 테고, 거기에 과연 누가 와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컴팩트에 앞서서 누구를 위한 정책과 그럼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을 완전하게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서울같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 같은 데서 탄소 중립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련 문헌들을 보면 유럽도 보면 서울,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그 큰 도시와 뭐 지방이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는다거나 서로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연대적인 활동들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지금의 지방의 컴팩트 시티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결국은 관의 이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인프라 시설 비용이나.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방세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가정이나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이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같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꼭 각 지자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걸 추진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연대가 필요하고 지방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국 도시에서의 어떤 도시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컴팩트 시티들이 아니면 지방 중소도시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한 스케일 더 큰 스케일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계획가고 설계가지만 어떤 계획이나 그 정책 사업을 만들 때 상당히 이제 리니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 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단순히 그냥 리니어적인 선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걸 예상하고 좀 천천히 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저희가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도시 성장 권리를 연구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로서 관련 연구를 들으니 매우 반가웠고요. 매우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많이 강화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발표하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커멘트와 함께 또 제안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살펴보니 그 두 분께서 발표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하면서 좀 뭘 도출하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컴팩트 시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찰스 윌리엄 인크리멘탈리즘에 기초한 인크리멘탈한 디벨롭먼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는 이제 뭐 GTX 역을 예를 드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새로운 이제 신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좀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형화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그 모델에 좀 일장일단이 있겠죠. 하나는 신역세권 개발 같이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개발된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이제 수월한 그 기존의 역세권보다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지 수용이나 이런 문제도 좀 덜 걱정해도 되고, 그 주민의 협의를 이제 좀 더 인텐시브하게 해야 되는 기존 역세권 개발에 비해서는 좀 더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사례는 이제 그 얘기는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광역 계획이 필요성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계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자 간의 경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뭐 그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광역 계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자체 간의 이제 협의와
그런 을 통해서 그런 이제 광역계 차원에서의 인프라나 자원이 좀 분배돼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갈 수 있는 그런 광역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미국 사례의 적용성 이제를 제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prior funding의 PFA나 뭐 TIF 같은 다양한 도시 성장 관리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사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소하고 있는 shrinking city에서는 적용이 되게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PFA나 TF가의 목적 자체가 어떤 개발 수요를 이제 그 도시 차원이나 광역 정부 차원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shrinking city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축소 도시에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컴팩트한 시티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도시를 좀 리바이탈라이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PFA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인프라가 이제 투자가 돼서 좀 더 이제 개선이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쓸 수가 있고요. TIF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TIF 같은 경우도 좀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차원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의 필요성,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좀 잘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고서는 이제 모든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컴팩트 시티가 필요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수반된 비용들이 많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이 되고 개발되는 게 되면 일단은 도시가 이제 교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외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 게 이제 자연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 기반 탄소 흡수원이 많이 손실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관련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보니 이제 뭐 해제를 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것이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면 탄소 흡수원의 상당한 부분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를 좀 더 힘을 실어줄 당위성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약 한 7,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 그린벨트로 보존된 자연 지역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거와 함께 도시 성장 관리 그 정책을 시행을 통해서 컴팩트 시티의 모습을 좀 잘 구현한 도시 성공 사례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컴팩트 시티라는 그런 거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보존된 자연을 통해서 그 주 전체 한 7,500 제곱킬로미터로 보존된 그 자연 지역에서 한 그 주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을 이제 흡수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진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도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컴팩시티를 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홍사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 홍사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날씨도 너무 좋고 장소도 아름답고 뜻깊은 시간이에요. 토요일 오후 4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네. 물론 저는 사실 컴팩트 시티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들어서 많이 배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 두 분이 짠 것처럼 똑같은 컴팩트 시티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시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특히 적용할 수 있는 지역도 완전 다르게 좀 다양하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뭐 사전에 뭔가 좀 교감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권규상 교수님 발표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이 소멸되는 데 있어서 일본 사례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팩트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얘기들을 옛날에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준으로까지 많이 들려와가지고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컴팩트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여기 다른 앞에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가달라고 해도. 그리고 강제로 산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이나 기존에 살던 분들을 글로 옮길 수가 없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어쨌든 정책적 시도에서의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신 권규상 교수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느끼는 바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트리마즈 이런 아파트 보면 그 컴팩트 시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들만의 섬이 되는 거죠. 사실 스카이캐슬이 되고 펜트하우스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두면은. 그리고 GTX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까지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유형의 이제 컴팩트 시티 혹은 스카이캐슬이 생기는 걸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김초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불해서 들어가서 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들어가 살겠죠. 그리고 그건 이제 또 하나의 컴팩트 시티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도시가 세그리게이션 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따로 살기 시작하고, 특히 고소득층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아마 새로운 형태의 수직적인 어떤 그런 세그리게이트된 공간으로 컴팩트 시티나 혹은 역세권 개발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하나의 단점으로 이면은 거기 들어가 살 만한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 좀 멀어도 돼요. 차 갖고 다녀도 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하는 거고요. 밀려난 사람들은 거기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가서 교통비용 지불하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평등한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드는데 역으로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서의 컴팩트 시티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필요하고 활용은 해야 하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미 그냥 둬도 그런 식으로 컴팩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좀 적절하게 믹스해서 특히 소셜한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니까. 물리적인 구조로서의 컴팩트 시티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 김충 교수님 말한 것처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가 거기 살 것인가를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고민화가 안 되고 그럼 개발이 안 되고 이제 컴팩트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사실 좀 해법은 없는데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다채롭게 재밌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잘 배우고 갑니다. 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그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말씀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멘트 해주신 분들을 얘기를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김충호 교수님께서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처한 현황이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이 그런 짐을 한 번에 다 짊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방의 축소 도시나 컴팩트 시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추진은 도시와의 연대와 페어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뭐 비슷하게 한동훈 교수님께서도 광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축소 도시나 컴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 또 상생에 이제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컴팩트 시티 얘기를 할 때 이제 축소 도시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사실 이렇게 컴팩트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당위성이나 혹은 뭐 기존에 있었지만 저희가 강조하지 않았던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당위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사은 박사님께서는 뭐 첫 번째로는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위성도 없고 뭐 부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거에는 뭐 아주 동의를 하고, 뭐 도시계획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떠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나 혹은 연합 그리고 연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서 또 하나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의 문제들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수직적인 세그리게이션의 형태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가 가야 될 저희 이퀄러티 얘기도 많이 하고 포용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이제 좀 생각하는 정책이나 도시 재구조화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이제 뭐 정리를 하면 그렇고, 저도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중심에 모빌리티라는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래도시 얘기를 할 때 이전에는 도시계획에서 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모양을 한번 바꿨다면,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빌리티, 굉장히 빠르게 가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탈 것, 그리고 지역 안에서 돌게 되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그래서 뭐 네이버후드를 도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 자동차나 뭐 그 자율주행 차라든지, 혹은 뭐 걷기, 뭐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모빌리티의 계층이나 층도 굉장히 늘어나고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권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역세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은 2020년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도시계획이 적어도 뭐 20년 이렇게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2040년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이제 새롭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UAM 같은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들을 받아주는 것들 때문에 역세권의 모양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미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저희 뭐 한국의 미래 모습, 혹은 뭐 그 도시의 미래 모습을 같이 연구하는 이제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UAM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공중을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이제 5명 정도 탄다고 하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착륙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데 거의 축구장 1개 정도 크기가 이제 필요하고, 심지어 4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정박을 하면서 충전을 한다면 환승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니 발전소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공간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허브 앤 스포크도 얘기를 하고, 환승역 중심으로의 도시 개발이 이제 컴팩트 시티의 가장 티피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스카이스크래퍼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한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건축물이 10층 이상 되면 어떻게 돼도 에너지 효율이 이제 저층의 건물보다는 높아질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미래의 고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김충호 교수님, 한동훈 교수님, 그리고 홍사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지방 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컴팩트를 계속 얘기하고, 뭐 연결, 초연결, 뭐 하이퍼 커넥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제 지금은 서비스를 어쨌든 거기에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지역 기반한 서비스나 시설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그 분들의 얘기를 또 듣고, 그 홍사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꼭 짠 것처럼 스케일도 딱 2개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다양한 얘기, 또 실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채팅창에는 발표와 토론을 매우 잘 들었다고 제주 아일랜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저희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뭐 멘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유튜브는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신 박사님, 혹시 권규상 교수님 혹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뭐 마무리 모두 발언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제 시간이 없으면 말을 못 하겠지만,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코멘트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해주신 세 분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더 잘 포장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 되게 부족한 내용들도 이제 본인들 이미 너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더 포함해서
발표를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김충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도 대부분 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나중에 제 연구들에도 조금씩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에 도시와 농촌이 당연히 같은 강도라면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치우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컴팩트 시티 정도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 도시에서 어떻게 뭐 소위 꼭 컴팩트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지방 도시에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이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나 수단 중에 하나가 컴팩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저는 연대 김충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스케일에서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광역권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 속에서 컴팩시티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녹여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미국 사례에서 뭐 PFA나 TIF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미국 축소도시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측면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우선 투자 지역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면 되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땅만 마련하면 거기다가 국가 재정 투입해서 개발하면 되지라는 건데 저는 그 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지 이게 실제로 작동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지역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 자본 안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 재정이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올렸으면 그거 절대 유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정책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데서 특히나 부처에서 하기가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쪽으로 그럼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홍사원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컴팩트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안 가는 것들 저도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억지로 가게 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충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여기로 이전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중심지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주를 하도록 권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중소도시에서도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뿐인 거죠. 그럼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을 잡을 때 그때 어디로 유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또 사람들이 특정한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사실 유도하는 건 마지막으로 박윤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모빌리티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지금 계획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면이면 면, 점이면 점 여기서만 사실 집중을 하지 그것들을 연결하는 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우리가 도시가 처음에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했고 아마 미래의 도시에서도 이런 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뭐 교통공학을 하시는 분이나 교통계획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런 계획들, 같이 방향들,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지방에서 특히나 적용할 수 있는 컴팩시티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심 박사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저희 그 유튜브를 지금 방청해주시는 제주 아일랜드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아무나 계시면 상관없이 오늘 발표 안 하셨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거점에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많은 건축물,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만약 컴팩트 시티가 구현이 돼서 거점에 다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된다면 이렇게 많이 지어진 아파트나 건축물들이 빈 건물이나 빈 아파트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버빌트라고 하죠. 이제 너무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반대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도심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좀 같은 현상이랄 수가 있는데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면 미국이나 캐나다 도시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이제 높은 고층의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뭐 한 20% 정도가 이제 공실률이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이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다가 떼어난 아이디어가 그다음에 이거를 좀 주거적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좀 도시를 좀 더 특히나 낙후된 도심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를 건축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교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떻게 용도를 이제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 저희 계획했던 시간이 거의 다 와서 마지막으로 심지수 박사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오늘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잠깐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세 분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한 점은 이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문제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컴팩트 시티를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탄소중립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컴팩트 시티를 수도권에 만들려다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개발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상훈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수직적인 세그리게이션을 만드는 또 하나의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누가 이곳에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김충우 교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이 컴팩트 시티 개발을 대하는 연구자로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마 이틀 동안 있었던 설계학회 마지막 세미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다들 수고하셨고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였고 특히 축소 도시 빈집 그리고 인구 감소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또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동시에 이제 6분, 5분이나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까 권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메일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메일 많이 오시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